네, 반갑습니다. 우리 세상과 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앞에 있는 슬라이드 보시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굉장히 긴 내용인데 우리 오늘은 쭉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절 읽고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질게요. 자, 13절 말씀을 좀 정리하면 무슨 말일까? 이게 결국에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13절 이야기를 정리하면 좀 길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아무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이걸 좀 정리해보자.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 요약하면 뭐가 나올까요? 너희는 소금이야. 너무 줄였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어떤 소금? 맛을 내게 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는 맛을 내게 하는 소금이다. 바꾸면 그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 말씀 봅시다.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것도 무슨 말일까? 너희는 빛이다. 이건 또 확 줄인 거야. 뭐가 있어야 돼? 어떤 빛일까? 이거죠. 너희는 존재가 드러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야. 우리 숨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다 드러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15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것도 우리가 이해는 돼요. 근데 표현 한번 해보죠. 이걸 좀 정리해보면 어떤 말이 될까요? 등불은 어떻게 되죠? 등경에 놔둬서. 등경에 놔둬서 위에 놔둬서 비춰야 된다. 그러면 등불이 등경 위에 있다. 이걸 조금 더 정리하면 어떤 게 될까? 등불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위에 있어야 된다? 이것만 아니죠, 그죠? 등불이 등경 위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뭐라고 할까? 옳은 위치다라는 거지. 옳은 위치. 그지? 그래서 옳은 위치에 있는 등불은 어떻게 된다고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춘다라는 거지. 옳은 위치가 아니면 등불에 빛이 있어도 비춰지지 않는다. 중요한 거는 옳은 위치에 있는 등불이다. 이거예요. 자, 이 얘기를 빗대어 하는 겁니다. 이 뭐와 연관이 될까? 빛과 연관이 되는 거야. 아까 전 구절에서는 너는 세상의 빛인데 어떤 빛? 드러나는. 존재가 드러나는 빛이다. 왜? 삶의 동네는 숨기지 못한다. 이 얘기는 드러난다. 이것처럼 너희는 빛인데 어떤 빛이다? 존재가 드러나는 빛이다. 자, 그 다음 봅시다.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도 무슨 말일까요? 우리 많이 들은 말씀이죠. 그러면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 이같이 우리의 빛을 사람의 빛이래요. 이 빛은 어떤 빛일까?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빛인데 어떤 빛? 세상의 존재가 드러나는 빛이야. 근데 여기는 너희 이런 빛을 사람에게 빛이라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되어지냐면 사람들은 너희 빛을 보는데 결국 그 빛이 어떤 빛이냐? 너희의 착한 행실이 된다는 거야. 그 빛이 착한 행실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의 그 빛을 보고 결국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죠. 너희는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됩니까? 나빠야 됩니까? 착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착해도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된다는 거야. 성경에 그렇게 나온 거야. 왜? 그래야만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찬양할 수 있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있는데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그 사람이 주님을 믿고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봤는데 뭐가 보이는 거야? 착한 행실을 보는 거야. 근데 그걸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걸 한번 좀 정리해보자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나는 누군가? 성경에 나는 누구라 나와 있어요? 두 종류 나와 있죠. 뭐였죠? 나는
소금이다. 나는 뭐다?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빛이다. 자, 그럼 나는 빛이다. 소금이다. 여러분, 내가 소금이에요. 여러분 좋습니까? 여러분 빛이에요. 여러분 좋습니까? 어떠세요? 하나님, 저는 꿈이 있습니다.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 근사해요. 그죠? 빛이 됐어. 존재가 빛이야. 막. 와, 그럼 여러분 좋나요? 여러분, 내가 소금이야.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에 제 말씀대로 한번 기도해 볼게요. 제가 소금이 되고 싶습니다. 진짜 소금이 됐어. 소금 기둥 된 거 갑자기 인사 연상되긴 하지만, 저 소금이 됐어. 그럼 여러분 좋습니까? 자, 나는 소금이다, 빛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럼 성경적인 직업이라는 게 뭐, 영전 사업을 해야 되나요? 전기공사, 조명회사에 취직해야 되나요? 이건 아니란 거야. 이거 우리 정리하자는 거지. 소금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야. 소금이라는 게. 자, 만약에 봅시다. 우리 서기가 소금이었어. 와, 이게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간 거야. 집에 갔어. 그래서, 아빠, 저 오늘 말씀 듣는데, 제가 소금이랍니다. 제가 아버지 사랑이다 아는데, 그때 아버지가, 몇 시간 전에 좀 다치셔가지고, 손이 다 까지시고, 여기도 좀 상처가 있었어. 그때 너무 아버지 딱 앉는 거야. 아버지 반응 어떨까? 너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하지만 밀쳐낼 거야. 그지? 왜? 아버지는 지금 상처를 입었어. 그리고 만약에 반이가 빛이야. 엄마, 저 빛이에요. 근데 너무 설레는 거야. 오늘 막 말씀 너무 예배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다가 한 새벽 3시쯤 일어나는 거야. 나 빛이지. 나는 한번 빛을 비춰보고 싶어. 어머니 아버지 주무시네? 후레쉬를 들고서 불을 켜고서 엄마 나 빛이야 막 이러는 거야.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 반하는 참 빛이구나. 행복하겠다. 이러실까? 어떠실까요? 자자. 여러분, 소금이라는 거는 어떨 때 소금이 좋은 건가요? 싱거울 때. 맛을 잃었을 때. 그래서 아까 성경 뭐라 나왔어요? 소금은 부패 방지한다?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소금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다? 뭐다? 맛을 낼 때. 즉, 싱거운 음식의 맛을 낼 때. 요즘 같은 경우는 소금이 흔하지만 예전에 소금이 굉장히 귀했어요. 여러분, 그 월급을 샐러리라고 그러는데 샐러리 그 단어의 어원이 솔트에서 유래됩니다. 로마 시대만 해도 소금을 화폐 단위로 그것도 병사들의 월급으로 대신 지급했어요. 그만큼 소금은 귀했다. 근데 먹는 음식에 싱겁다. 야 소금 갖고 와.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누군가 만약에 우리 희연이가 서기가 밥을 먹는데 너무 싱거운 거야. 국이 너무 싱거워. 그때 희연이가 소금을 탁 뿌려줘. 그러면 맛이 탁 좋잖아? 얼마나 좋을까? 행복하겠지. 그런 존재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소금이다 라는 건 뭐냐면 싱거운 맛이 없어서 정말로 이거 먹기가 애매하고 먹기가 힘든 음식의 맛을 짭짤하게 먹기 좋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이다 라는 거야. 그럼 빛이라는 건 뭐지? 빛은 언제 중요하죠? 어두울 때죠. 어두울 때. 밝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그죠? 지금 여기 빛이 없으면 굉장히 어둡고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니 빛이 있기 때문에 조명도 있고 그죠? 우리가 같이 모이는데 좋은 것처럼 어두울 때 필요한 건 빛이라는 거죠. 가덕도만 해도 그게 확 느껴지는 동네예요. 그죠? 저 위에 올라가 봐. 안 보여. 핸드폰 플래시 없으면 가기 어려워. 근데 예전엔 어땠을까? 지금 저렇게 멀리에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야. 예전에는 어땠을까? 정말 귀했다는 거지. 내가 어딜 나가려고 그래? 근데 등불이 없어. 근데 누군가 옆에서 내가 등불을 들어줄게 라고 한다면 그럼 그 사람 마음이 어떨까? 엄청 고맙겠죠. 이런 존재로서가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그리스도는 뭐다? 자, 그리스도는 뭡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어떤 역할에서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죠? 싱거운 음식에 있을 때 기준이 그거야. 소금이다라는 거는 상처 입은 그 피부를 갖고 있는 친구에게 소금이다. 아무 의미가 없어. 오히려 더 악해지는 거야. 즉 소금이라는 건 절대적인 상징이 아니라 기준이 있다는 거지. 어떤 기준? 싱거운 음식에게 소금. 좋다는 거야. 자, 그럼 뭐죠? 세상의 빛은 뭐죠? 어두운 장소에서 좋다는 거지. 그럼 이거 뭡니까? 그리스도는 세상의 빵이다. 말 돼요, 안 돼요? 틀 수 있다는 거. 어떤 상황에서? 그렇지. 배고픈 사람에게는 세상의 빵이다. 자, 그럼 그리스도는 세상의 약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병이 든 사람에게는, 아픈 사람에게는. 그러면 이거는 이런 비유적인 한 표현이지. 그 중에 귀했던 것이 불이었고 귀했던 것이 소금이었어.
그런 걸로 한마디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이거의 핵심은 뭘까?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신 걸까? 우리 내문 한번 쳐볼까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것은 기준이 있죠. 싱거운 음식에. 세상의 빛이라는 건 어두운 장소. 그렇게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세상의 빵, 세상의 약. 너희는 세상의 승용차다. 520번을 놓친 사람에게. 그죠? 적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감되죠? 자, 그럼 이게 핵심이 뭐냐는 거지. 이걸 쫙 압축하면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였을까라는 거. 뭘까요? 맞춰보세요. 그리스도는 네모다. 이 네모가 뭐지? 영향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조금 그 내용이 좀 범위가 큰 것 같아. 조금 더 줄였으면 좋겠어. 도움을 주는 사람. 아, 좀 좋아. 근데 조금 정확하게. 도움이라는 게 정확하게. 복음. 아, 넘어갔어요? 네. 아, 우리 석이는 좀 계속 신실한 쪽으로 가는 캐릭터가. 자, 어떤 게 있을까? 이거는 필요한 거. 맞아. 그걸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면 이겁니다. 문제 해결자다. 라는 거지. 결국 어떤 거, 싱거운 음식을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어두운 장소에 있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야, 사람이 없는데 장소에 불 지피면, 불 켜놓으면 의미 없잖아. 그치? 어둠에 빛을 비친다는 건 뭡니까? 거기에 누가 있다? 사람이 있다는 거지. 자,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이다. 그죠?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병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게 그리스도의 문제 해결자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문제 해결 절차는 이것입니다. 어떤 절차? 자, 두 가지 절차가 있어요. 좀 극단적인 예로, 의사가 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라는 기준, 시작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의사가 되고 싶은 거야. 근데 여기 한 친구도 믿는 사람이고, 이 친구도 믿는 사람인데, 어떤 것이 올바른 건지 봅시다. 자, 나쁜 년 이겁니다. 아, 경제적으로 안정감이 있어야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기도했는데, 의사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의수를 습득하죠. 대학교를 갑니다. 그러면서 병원을 개원해요. 그러면서 결국엔 환자를 치료합니다. 이게 대부분 사회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꿈을 이루는 단계죠.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여기서부터. 물론 100% 모든 세상 사람이 다 이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이 모든 문제들이 내가 아닌 이타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나쁜 예 중에 하나죠. 자, 좋은 예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시작이 이거예요. 사회와 약자의 문제를 발견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봤는데 이게 문제야. 약자를 봤는데 약자들이 이거 문제가 있어. 뭐 씻지 못하는 문제, 병드는 문제, 영양 결핍의 문제, 사회 부조리의 문제, 어떤 행정이 공정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발견한 거야. 그래서 이건 해결하겠다 했을 때 이 사람은 나는 의술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의술을 습득하고 병원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환자를 치료한다. 그러니까는 의과대학을 가고 병원을 개원하고 환자를 치료한 거는 다 똑같아. 근데 시작이 어디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좋은 예부터. 좋은 예. 내 안의 비전, 내 안의 시작은 여기서부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결국 너는 이 세상의 문제 해결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을 알아야 한다는 거지. 무턱대고 우리는 세상에 사니까 세상을 알아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떤 존재로? 너희들은 세상의 문제 해결자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세상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 세상 모습은 이렇습니다. 자, 초밥기계예요. 1시간에 3,600개를 만듭니다. 와, 우리 초밥 몇 개, 한 사람 몇 개 먹을까? 20개 먹나? 20개 먹으면 배부르겠죠? 그럼 1시간에 몇 인분을 만드는 거야? 엄청나죠? 자, 그 다음에 약방을 처방전을 따라서 약을 조제하는 로봇이에요. 엄청나게 잘 조제하고 있어요. 3,500건의 약을 조제해요. 지치지 않아요? 데모하지 않아요? 월급 필요 없어요. 그죠? 한 번이면 갑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그래서 JTBC 방송국에서 이 기사를 하나 나왔습니다. 20년 안에 사라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텔레마케터 99%, 시계수선공 99%, 스포츠 심판 98%, 회계사, 택시기사, 프로그래머, 경제학자 반 정도 되네요. 판사 40%.
금융 전문가, 여기는 기자가 11%인데 제가 볼 땐 기자도 거의 없어질 수 있어요. 있긴 있지만 많이 대체될 수 있습니다. 정치학자, 가수 좀 점점 이제 좀 줄어들죠. 20년 안에 사라진다라는 것이 통계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 시대의 핵심의 시대 변화의 핵심은 뭐냐? AI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아니라 인공지능. 이 시대 앞으로 변화될, 즉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의 핵심은 인공지능 시대다라는 거죠. 자, 한번 인공지능 시대, 우리 딱 떠오르는 게 로봇이에요. 어떤 로봇이 지금부터 막 등장했냐면, 정말 여러분 어떻게 볼 때는 저런 로봇이 있구나 싶겠지만 엄청난 로봇입니다. 한 6천만 원 정도 하는데 벡스터 로봇인데 이게 충격을 줍니다. 이게 1세대 로봇이에요. 지금 나온 움직이는, 그래서 산업 현장에 지금 투여되는 로봇으로 누구든지 구매할 수 있는데 1세대입니다. 앞으로 한 5년 정도 지나서 지금 2세대 거의 나왔거든요. 나왔고, 그 3세대, 4세대 나오면 얼마나 변화될지 한번 그거를 생각하고 보세요. 이게 인공지능 시대가 아직 도래한 게 아니야. 앞으로 곧 도래할 건데, 지금의 모습이 이렇다면 정말 도래했을 때 어떨까? 이걸 보면서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프레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벡스터 로봇이에요. 사람 대신 이렇게 철제를 집어넣고 자른 다음에, 자, 옆으로 가서 보고 있죠. 또 옮겨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공장이에요. 자, 눈도 있어요. 자, 두 손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면 하죠. 이것도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또 다른 얘기죠. 이것도 포장하는 일인데 4개씩 쫙 잡아가지고 정확하게 놓고. 지금은 사람 보던 속도가 느려요. 근데 상대의 속도는 빨라요. 그죠? 안 쉬니까. 전기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 24시간 계속 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또 다른 얘기죠. 쫙 손을 앞뒤로 가면서, 자, 이번에 나무를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 정도의 단순한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사람과 협업하면서 사람 대신 이 로봇을 투여하고 있는 산업 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도 보세요. 또 물건을 이렇게 쫙 옮기고 있죠.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게 충격이다. 왜 충격일까요, 여러분? 그걸 아는 사람. 왜 이 벡스터 로봇이 충격적일까? 충격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로봇은 있어요. 사실 1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로봇과 이 로봇의 차이가 뭘까요? 뭔지 아세요? 사람 일을 한다? 로봇은 다 사람 일을 하는 걸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로봇입니다. 자, 고마워요. 정의를 한번 내려줬어요. 자, 또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충격적입니다. 그게 뭘까요? 생각을 한다? 생각을 한다? 아주 나쁜 답은 아닌데 좀 더 생각을 하죠. 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 한 가지가 있어. 감정이 있다. 아니, 그거와 관련이 없어. 그런 거 관련 없어. 자, 아까 장면이 몇 장면 나왔어? 네. 근데 로봇은 쉬지 않는다. 아니야. 같은 모델이라는 거지. 지금도 로봇은 있어. 근데 한 가지 역할밖에 못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나무 공장이라면 나무 공장에 특화된 로봇이 필요한 거야. 거기 맞춰야 돼. 팔 길이도 맞춰야 되고 프로그램도 맞춰야 되고. 나는 이제 컵을 포장하는 공장이야. 그럼 컵 포장용으로 로봇을 따로 주문해야 돼. 단가가 비싸. 근데 얘는 일반적이라고. 어느 공장이라도 다 적용이 가능하다. 이게 충격이라는 거지. 기성품으로 어느 공장에도 다 넣어서 일을 맡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프로그램해야 될까? 컴퓨터로 코딩해가지고 명령을 쫙 입력해야 될까? 이게 또 두 번째 충격적인 거야. 벡스터 로봇의 명령 입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입력하는 거야. 손으로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 하면 돼. 와, 대박이다. 이러면 입력. 그러니까 컴퓨터 몰라도 누구나 다 로봇을 이용할 수 있는 시대다. 지금 1세대인데 5년 지나봐. 자, 근데 이제 장애물들이 있어요. 자, 아까 봤죠?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걸 뜹니다. 이제 그 초록색 볼에다 넣어야 되는데 움직였어. 그럼 어떻게 따라가? 따라가고 넣어.
놓고서 위에 이제 그 등이 있고 밑에 그 키친타올이 있어. 잘 부딪히지 않도록 잘 움직여서 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명령을 주면 시작점과 끝점을 주면 중간에 장애물이 있었을 때 얘가 어떡한다? 자동으로 피해간다. 와, 과연 충격적이죠? 자, 이거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든 사종 로봇입니다. 로봇, 이게 움직이는 로봇의 중요한 거는 균형감이죠. 발로 차도 넘어지잖아요. 언덕도 잘 오릅니다. 자, 계단도 잘 오르고요. 이것도 벌써 몇 세대 지났어요. 사람과 같이 조깅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 같은 거 싣고 같이 함께 할 수 있죠. 네, 동시에 협업도 가능하고요. 뭐 이게 찍으면서 고장 안 났다는 이야기죠. 자, 요게 이제 사종 로봇이고요. 이족도 있겠죠. 두 발 로봇 봅시다. 자, 스스로 이제 문을 엽니다. 눈길이에요. 넘어지지 않아요. 균형 잡는 게 사람보다 나아요. 보세요. 이게 엄청난 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사람과 같이 산책도 할 수 있고. 자, 이제 물건을 움직입니다. 자, 방해를 했어요. 저리 가. 사람 같았으면 벌써 좀 험한 말이 나왔겠죠. 누가 이렇게 방해했으면. 그래도 로봇은 끝까지 합니다. 없네? 또 가야지. 아주 사고가 간단하죠. 여기 있구나. 어떻게 잡지? 이렇게 잡아야겠다 생각하고 잡습니다. 오케이, 가야지. 또 떨궈줬어요. 왜 없어졌지? 움직입니다. 그럼 그걸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완전히 넘어졌습니다. 그랬을 때도 스스로 일어납니다. 아직은 조금 어설퍼 보이지만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고 웬만해서 안 넘어지고 명령을 수행하면 그것을 끝까지 수행한다. 이게 지금 로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가 곧 현실로 오겠죠. 이게 어떤 시대다? 먼 미래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시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생활 영역에도 많이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여기 있는 그림은 구글 스피커입니다. 구글 스피커로 인공지능 기능이 다 탑재가 돼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모든 것들을 조절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여기 보이는 그 로봇은 지보라는 로봇인데 이것도 인공지능 로봇이에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대화도 하고 그래요. 가운데 있는 것은 이제 무인으로 배달해주는 로봇이고, 왼쪽 밑에 있는 로봇은 이제 요리해주는 로봇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로봇으로 운영되는 일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호텔입니다. 자, 영상 같이 보도록 할게요. Okay, play the morning playlist. Okay, play morning playlist. Okay, we will play music in all rooms. 자, 작년에 개발 다 끝났고 지금 이제 판매되고 있습니다. Hey Google, has my package shipped? Yes, it's already shipped. It'll arrive tomorrow. Okay, Google, how many stars are in our galaxy? Well, there are about 100 to 400 billion stars, according to space.com. Which star is the closest? According to NASA, the nearest star system is Alpha Centauri. Can you show me what it looks like on the TV? Introducing Jibo. 가족 묘사 필요 없는 정도죠. Say hi, Jibo. 이건 CG 처리된 게 아니라 진짜 이 모습이에요. Jibo helps everyone out throughout their day. He's the world's best cameraman. By intelligently tracking the action around him, Jibo, take a picture. hands-free helper. You can talk to him, and he'll talk to you back. So you don't have to skip a beat. Excuse me, Anne? Yes, Jibo. Melissa just sent a reminder that she's picking you up in half an hour to go grocery shopping. Thanks, Jibo. He's an entertainer and educator. Through interactive applications, 책도 읽어주고. Jibo can teach. Let me in, or else I'll... Ah,
and I'll blow your house in. 자, 이거는 요리 만드는 로봇 말이죠. 내가 요리를 만들면 스캔을 떠가지고 그대로 모습으로 따라합니다. 지금 스캔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를 누군가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한 로봇 업체가 자율주행 기능으로 배달하는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영국, 독일, 스위스 등의 유럽 국가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인데요. 이 배달용 로봇은 6기의 바퀴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최대 속도는 시속 6km, 한 번에 약 10kg 정도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자, 로봇이 목적지에 도착하면요, 주문자의 휴대전화로 메시지가 전달되고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주문한 물건이나 음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회사에 따르면 8개월 동안 로봇 30대를 시험했지만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배달 같은 건 거의 다 드론 배달보다 더욱 로봇이 안전할 하겠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로봇이 맞습니다. 자, 짐도 이렇게 로봇이 운전해주고, 방 안에 가도 로봇이 있어요. 사람이 없어요, 일단. 자,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인건비가 줄어들겠죠. 자, 이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또 이거 다음 걸 봅시다. 자, 이번에는 그 파일럿이에요. 인공지능 파일럿인 알파를 만들었는데, 이 알파 그 인공지능 파일럿과 다른 인간 파일럿과 대결했는데 다 졌어요, 인간들이. 그리고 알파 파일럿과 인공지능 파일럿과 대결했을 때 알파가 다 이겼어요. 알파 그러면 성능이 어느 정도 좋냐? 근데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그냥 PC급 컴퓨터 정도의 수준이야. 그만큼 코딩이 잘 된 거죠. 프로그램이 좋은 거죠. 그래서 한번 이번에 알파의 속도, 회전, 무장, 센서 능력들을 제한을 두고 역시 대결했을 때도 다 알파가 이겼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비행기 운전한 것보다 컴퓨터가 훨씬 나은 시대다. 지금이. 5년 뒤는 어떠냐는 거지. 계속 개발될 거 아니야. 엄청난 시대였죠. 자, 전문형이 이제 이건 기자입니다. 스포츠 기자, 야알봇이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데 A와 B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이 쓴 거고, 전문 저널리스트가 쓴 거고, 하나는 AI, 인공지능이 썼습니다. 한 명 맞춰볼래요? 자, 제가 한 문장만 읽어드릴게요. 9일 마산구장에서 열린 NC와 하나와의 2016년 타이거뱅크 KBO 리그에서 NC가 손시현을 시작으로 연이어 득점을 하면서 파죽의 대승을 거뒀다. 자, 9일 마산구장에서 열린 2016년 타이거뱅크 KBO 리그 경기에서 NC 다이노스가 하나 이글스를 상대로 10대1로 대승을 거뒀다. 자, 이렇습니다. A가 사람이 썼을까, B가 사람이 썼을까? 자, 생각해 보시고. 자, 나는 A가 사람이 쓴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나는 B가 사람이 쓴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요거를 여러분들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이제 설문을 했어요.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나왔냐면 거의 50% 나왔어요. 거의 48점 몇 나왔어요. 그래서 반반 맞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래 뭐 인공지능 쓴 거 좀 티가 났나 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 이 기사를 쓴 사람은 지금 전문가라고. 초중고 다 나오고 대학교 다 나오고 직장에 취직할 정도의 기자로서 기사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전문가라고. 그리고 여기는 야알봇은 지금 시작했다고. 그런데 반이다. A가 인공지능이 썼고 B가 사람이 썼어요. 그렇다는 건 충격적이라는 거야. 그럼 나중에 한 5년 뒤, 10년 뒤 이 일반적인 기사거리는 다 로봇이 쓴다라는 거지. 무서운 시대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작가 영역에 도전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우리는 모두 바로 여기에 있어요. 5분 내로 여기로 와요. 난 울기 시작했고 그에게 의지했다. 이 문장을 인공지능이 창작해서 쓴 거야. 구글이 AI가 자체적으로 그 12,000권 가량의 연애 소설을 데이터를 딱 집어넣으니까 이런 글을 쓰기 시작했어. 자, 근데 어느 정도의 그 능력이 크냐? 다음 걸 보여줄게요.
자, 영어로 나와 있지만 첫 문장이 좀 진하죠. 첫 문장, there's no one else in the world야. 이걸 딱 썼어. 그러면 마지막에 I turn to him 했어. 그러면 중간을 누가 썼을까? 인공지능이 쓴 거야. 처음에 시작이 이런 글인데 마지막 이런 글로 끝나는 글을 만들어봐 했더니 중간 영역을 짜자자자자 쓴 거야. 근데 읽어봐. 어색하지 않아. 말이 돼. 이뿐 아니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This was the only way 했었어. 다음에 they both turned and walked away 했어.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 내용들을 시가 알아서 쓴 거야. 논리적으로. 지금 그렇다고. 와우. 여러분, 그러니 막장 드라마 대본은 이제 AI가 더 잘 쓸 거다. 그죠? 그 패턴들. 그런 거는 이제 더 잘 쓴다는 거죠. 그런 작가가 이미 왔다. 자, 여기뿐 아니라 여러분, 이 의사도 등장했죠. 인공지능 의사 왓슨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왓슨 진료과가 있어요. 그리고 왓슨 진료를 하겠다는 선택 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시범 시작했어요. 그 가천대학교에서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왓슨이 그 암 전문의와 함께 같이 진료를 봅니다. 그 사람들이 왓슨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은 의사의 선택을 존중할 건지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왓슨은 지금 단계는 대장암은 거의 98%, 자궁경부암도 이제 100% 가까운 진단율을 갖고 있죠. 엄청난 진단율을 갖고 있는 왓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되었어요. 이름은 똑같아. 왓슨이야. 여러분 계속 같은 걸 볼 거야. 왓슨. 아니, 알파고는 바둑만 두는 존재가 아니라 바둑 데이터를 입력하면 바둑을 잘 두는 알파고가 나오는 거고, 변호에 관련된 그 법률을 다 집어넣으면 뭐가 돼? 변호사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뭐와 똑같은지 알아요? 우리와 똑같은 거야. 서기한테 지금까지 계속 의학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시켜. 그러면 서기는 뭘 잘해? 의료에 관련된 거 잘하겠지. 반이한테는 계속적으로 농구하는 기술을 계속 보여주고 농구 선수 만나고 해줘. 그러면 반이는 농구를 얼마나 잘할까? 엄청 잘하겠지? 똑같은 거야.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짜 인공지능, 뇌야. 인공적인 뇌를 말하는 거야. 사고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뇌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여기 안에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는 아무렇게나 다 할 수 있어. 하나 만들어가지고 왓슨에게는 종양에 관련된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 계속 논문들을. 이 전 세계 모든 논문은 사람들이 다 몰라. 하지만 왓슨만은 알아. 그러니까 왓슨의 판단이 훨씬 더 정확한 거지. 사람들 모든 법률 기억하지 못하지. 공부를 할 수 있었지만. 하지만 변호사 왓슨 다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노폼에서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대학 조교로도 했습니다. 대학 조교로 이렇게 왓슨이 딱 했는데 사람들이 눈치 못했어요. 그래서 300명 이상하게 보조교사 9명 중 하나 올해 1월부터 인공지능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 왓슨이 인공지능이라는 사실을 간파한 학생이 없었다는 거지. 단지 조금 의심이 있다면 너무 반응이 빨랐다. 메일로 주고받았을 때 너무 답이 빨리 왔다. 요 정도였지 이게 인공지능이야? 몰랐다는 거지. 즉 일반적인 조교가 보내는 방법과 거의 같았다라는 거죠. 대화가 보통 사람 같았기 때문이다. 이 정도가 지금의 수준이다. 자, 봅시다. 미국 로펌 베이커 호스테틀러의 최초의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가 있습니다. 로스는 IBM사의 슈퍼컴퓨터인 왓슨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왓슨은 지난 2011년 미국의 한 퀴즈쇼에서 우승한 AI이기도 합니다. 로스는 일주일에 80조 번을 연산할 수 있고 책 100만 권 분량의 법률 데이터를 분석한 뒤 승소 확률까지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큰 판례를 찾아냅니다. 판례를 근거로 가설을 세운 뒤 승소 확률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로스는 미국의 다른 로펌들과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건 3D로 뽑은 건축물들이에요. 두바이에서 지금 실제로 만든 겁니다. 자, 17일 만에 구조물들 다 출력이 끝내요. 17일 만에. 그리고 조립하는데 이틀 걸립니다. 20일도 안 돼서, 그죠? 집을 만드는 거죠. 폐기물도 적고, 인력도 적고, 비용도 적게 들죠. 그래서 두바이는요, 2030년까지 빌딩의 25%는 3D 프린트로 짓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까 그 왓슨의 변호사였을 때 어떻게 했어요? 판례를 바탕으로 가설을 세우고, 그죠? 이거 누가 하는 일이야? 우리가 하는 일이었잖아. 근데 지금 누가 한다고? 얘네들이 한다.
와, 자, 이것도 봅시다. 화가가 렘브란트와 손가락 예체능 영역에도 인공지능이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3D 프린팅으로 인쇄된 이 그림은 유화의 질감까지 똑같이 재현해냈는데요. 인공지능이 렘브란트의 작품들을 분석하고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특징을 학습했는데 이는 알파고가 바르코스의 특징을 학습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걸작이 탄생했습니다. 지난 2월에도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이 수상화를 그리고 전시회까지 여러 주목을 받았는데요. 전시 그림 29점을 팔아 1억 3만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였고 당시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은 900만 원을 넘기로 했습니다. 인간의 영역을 생각했던 예능의 영역이죠. 바흐의 음악입니다.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피아노 선율. 오래된 클래식 음악 같지만 사실 이 곡은 로봇이 작곡했습니다. 사람의 바흐가 만든 건 하기 아니에요. 어려운 만큼 정교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은 폴리타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프로그램. 실제로 폴리타가 바흐의 음악적 요소를 조합해 만든 곡을 100명에게 들려줬더니 대부분 실제 바흐의 곡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자, 독일 탁구 선수와 이제 로버트랑 탁구를 대결합니다. 풀 영상이 있는데 다 저예요. 자, 메시 등장합니다. 메시가 슛을 쏘죠. 골을 넣을 수가 없어요. 자, 배드민턴도 같이 칠 수 있는 로봇으로 나왔지요. 자, 골프 치는 로봇입니다. 스윙을 딱 했는데, 그런데, 홀인원. 3000분의 1의 확률. 맨날 하는 거죠. 로봇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만의 영역이라는 것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시대가 지금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인공지능과 인간지능 누가 이겨요? 예, 자존심상에서 말 못하나요? 누가 이기죠? 대결하면? 인공지능이 이기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이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왔던 이 시대의 변화가 어느 정도 빨리 우리 앞에 다가올까?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줄게요. 자, 과거로 한번 가봅니다. 1900년 뉴욕 5번가 거리예요. 다 마차였어. 이때 다 마차였고 딱 한 대만 자동차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게 동그라미 있는 이 부분입니다. 몇 년이 지났을 때 이 거리가 다 바뀔까? 1900년도야. 그러니까 굉장히 과거잖아. 변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는 시대였단 말이지. 얼마나 바뀌었을 것 같아? 몇 년이 지나야 바뀌었을까? 20년? 20년? 좋아요. 13년 걸렸어. 13년 만에 뉴욕 5번가 거리가 다 차로 바뀌고 딱 한 대 마차. 이 마차를 마지막으로 마차 인생 끝. 근데 이걸 생각해보라고. 너희들이 이때 살았다고 생각해봐. 1900년에 너희들이 대학을 졸업했어. 예를 들어서. 이때 가장 많은 일자리는 마차 관련된 업일 거야. 마차 수리, 마부, 그치? 그걸 가지고 지원해. 몇 년 뒤면 없어진다고? 13년 뒤에. 이게 그 당시의 시대였어. 그럼 오늘날은 얼마나 더 빠를까? 다보스 포럼에 작년에 일어난 일이야. 세계 경제 포럼인데 스위스에 이루어지는 데서 다보스 지역에서 일어난다 해서 다보스 포럼인데 여기서 나왔던 주제가 4차 산업혁명이야.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고 언제 일어날지 서로 같이 이야기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2020년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몇 년이죠? 17년이죠. 얼마 안 남았죠. 그럼 2020년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직장인, 일자리라는 어떤 그 존재 자체가 710만 개가 사라질 거다. 아까 얘기했죠. 로봇이 다 등장하니까 710만 개가 사라질 거고 새로운 일자리가 200만 개 등장할 거다. 결론적으로 51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지금부터 사라질 일자리를 위해서 뭔가 준비한다면 꽝인 거지. 과거에 마치 내가 뭐 1910년쯤 됐을 때, 내가 마차에 뭐 관련된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좋아가지고 마차 무슨 운영 회사에 취직했을 때 3년 뒤에 없어진다. 이거 무슨 생각 못했을 거 아니야.
이런 것처럼 말이야. 아, 이런 시대가 곧 온다는 거지. 우리 어떡하는 거죠? 우리 이제 이걸 가야죠. 어떡하지? 자, 여러분 보세요. 1차 산업혁명인 18세기 때 증기기관을 말미암은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근육을 대신하는 일을 기계가 대신했어. 근데 이번에 일어나는 2차 기계혁명 또는 4차 산업혁명이라 불려지는 인공지능 시대는 우리의 근육이 아닌 뭐를 대신한다는 거야, 기계가? 우리의 머리를 대신한다는 거야. 야, 그럼 머리도 대신해, 근육도 대신해. 그럼 사람 뭐 해야 돼? 이거 엄청난 문제가 다가선다는 거지. 엄청 문제. 자, 이것을 오늘 한번 해결해 보자는 거야. 어떻게 하면은 이 세대의 변화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왜 우리는 어떤 존재야? 문제 해결자니까. 시대가 이렇게 변하면 우리는 뭘 해야 돼? 변화된 시대에 사람들의 문제가 있어 없어? 있겠지? 대량 실직 상태에 올 거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 모를 거야. 그럴 때 우리는 뭘 줘야 하는 존재야?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지. 그 사람들에게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야. 다시 한번 성경을 들어가서 볼게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이제 그 너희의 뭘 통해서? 착한 행실. 착하다는 거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착하다는 건 뭐지? 웃으면서 인사 잘하고 그게 착한 건가? 여기 배고파가지고 한 5일 동안 굶어있는 사람이 있어. 아이, 안녕하세요. 네, 아유, 노숙자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게 착한 건가? 이건 착한 게 아니야. 뭐가 이 사람에게 착한 거지? 도와줬어. 뭘 줘야 돼? 먹을 걸 줘야지. 배고픈 사람이라면. 여기 아파가지고 피가 뚝뚝뚝 흘리고 있어. 야, 어머나, 너 피가 많이 나는구나. 근데 가까운 병원에도 꼭 가봐. 그래, 꼭 가야 해. 뭐, 이게 착한 거예요? 지원을 해줘야지. 그게 착한 거지. 착하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도움이 필요했을 때 누군가 날 도와주면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 되는 거야. 좋은 사람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거는 문제가 있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행실이라는 거야. 근데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해.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당연히 시대를 앞장서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시대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방법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한번 과거로 돌아가 볼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 될 수 있어. 잘 봐. 첫 번째 문제는 이거야. 비행기 누가 만들었을까? 나이트. 정답! 너무 어렵게 생각하죠. 자, 비행기 누가 만들었죠? 자, 나이트 형제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899년에 비행기는 불가능하다. 날 수 있는 물체는 불가능하다라고 이미 누군가가 이야기했어, 박사가. 그런데 그것을 꺾고 1903년에 나이트 형제가 만든 거죠. 임파서블한 거를 가능하게 만들었어.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 비행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비행기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자, 첫 번째, 책에서 비행기 제작법을 발견했다. 맞나요? 아니죠. 이 당시 비행기 제작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존재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건가? 교과서에 나온 것을 실천했나요? 아니죠. 교과서는 이미 나온 책을 가지고 요약 정리한 교과서입니다. 책도 없는데 어떻게 교과서가 있겠어? 그럼 이건가? 다른 행성에서 온 지식으로 만들었나? 아니에요, 그죠? 비행기는 이 세상에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런데 뭐야?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비행기는 애시당초 없었어. 책을 찾아봐도 없었어.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만드는 법이 아예 없었어. 성경에도 없었고. 그런데 사람이 만들었다고. 이것처럼. 불 없었어. 불 피우는 법을 우리 만들었어. 바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발명했어요. 유리는요? 없었어요. 누가 저기 바닷가에 있는 모래를 보면서 저걸 유리라고 생각했겠어? 아무도 못했어. 근데 거기서 우리는 유리를 만들었어. 종이는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전화는, 자동차는, 컴퓨터는,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에디슨. 에디슨 옆에 있는 이 물건이 뭘까요? 아니에요. 우리 실생활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물건이에요. 어? 아니야. 냉장고야. 최초 냉장고예요. 자, 냉장고 있었어요, 여러분? 없었어.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인간에게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없는데, 누가 만들었다고?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야.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부터 주었던 능력이 이거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그거 박사학위 받아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몇 사람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저렇게 만들려면 뭔가를 만들려면 에디슨 같이 뭔가를 발명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착각이 빠진다는 거죠. 이거는 원래 내게 있는 능력이야. 내가 쓰기만 하면 발전돼. 근육과 마찬가지야. 내가 푸시업을 하면은 근육들이 막 개발이 돼.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고. 어떤 능력? 없는데 만들 수 있는 능력. 아무것도 없었는데 만들 수 있는 능력. 그게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능력이다. 진짜일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 이 영상 한번 보세요. The winner of the 75 70개국 1,500여 명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청소년 과학 경쟁대회. 우승자가 호명되자 한 소년이 달려나옵니다. 놀라움과 감격을 감추지 못하는 소년, 잭 안드리카. 잭은 세계 최초로 췌장암 진단 시약을 만들었습니다. 겨우 15살의 남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 두 가지의 넌센스가 두 가지의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연결 안 됐던 게 딱 붙죠. 두 가지 단어 뭐죠? 15세. 또 하나 뭐지? 췌장암 진단 시약. 15세가 췌장암 진단 시약을 개발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금 상식과 같아 안 같아? 안 같지? 이거 누가 개발해야 돼? 의과대학 교수가. 그럼 이해되는 거야. 얘 의사야? 아니야. 그냥 여러분 아요. 자, 15세 손 들어보세요. 16세 뭐 했어요? 얘 지금 이랬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봅시다. 잭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잭은 외톨이였습니다. 혼자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잭의 친구는 집안에 있었습니다. 혼자 컴퓨터를 하거나 실험을 하는 게 유일한 놀이였습니다. 부모님들은 그런 잭을 걱정했죠. 그러던 어느 날 삼촌같이 지내던 분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3살의 세계에서 일입니다. 나오는 질병이 주변의 인류로 닥친 것은 잭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잭은 인터넷에서 췌장암에 대한 모든 자료를 공부하면서 자료를 모았습니다. Over 85% of all pancreatic cancers are diagnosed late, when someone has less than a 2% chance of survival. 거기다 진단법은 60년이 넘었고 정확도는 30%에도 못 미쳤습니다. 좀 더 값싸고 빠르며 간단하고 민감한 진단이 필요했습니다. 잭은 췌장암에 걸렸을 때 혈액에서 발견되는 8,000개 이상의 단백질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8,000개 단백질. 드디어 메소텔린이라는 단백질을 찾아냈습니다. 우리 듣도 못한 것을 얘는 발견했어요. 속도로 증가하는 단백질이었죠. 이제 본격적인 치약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필요한 예산과 자재, 계획을 담은 이메일을 국립연구소와 각 대학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199명이 거절했고 딱 한 군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마이트라 교수로부터였죠. 15소년의 놀라운 발견에 연구실을 내렸지만 사실 몇 달 못 버티고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잭은 7달 만에 결과를 만들어냈죠. 췌장암 단백질이라고 하는 메소텔린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종이 센서를 만든 겁니다. 이제 5.5%밖에 되지 않던 췌장암의 생존율을 100%로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This makes it 168 times faster, over 26,000 times less expensive, and over 400 times more sensitive than our current standard for pancreatic cancer detection. 자, 가격은 30원 정도. 그리고 기존 방식보다 26,000배 저렴하고요. 168배 빠른 5분 안에 검사가 나오는 걸 만든 거야. 몇 년 걸렸을까? 2년 걸린 거야. 여기 얘만이니까 내가 찾아봤어. 아니야. 얘 볼래요? 자, 이 14세 소녀는 뭘 만들었냐면 그 자판기를 만들었는데 이 어떤 자판기냐면 응급 키트를 뽑을 수 있는 자판기야. 이 애가 보니까 스포츠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친 거를 발견한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응급 키트 자판기를 만들면 좋겠네 해서 만들었어. 근데 헬스케어 업체에서 350원 줄 테니까는 이 아이들 자기 팔아라. 해서 이 아이는 아니다. 안 팔고 자기가 사장이 되었어. CEO가 된 거죠. 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초인종 누르면 휴대폰에서 딩동하는 이 스마트 벨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역시
소년이 만든 거죠. 4억 원 정도 벌었어요. 자, 딸꾹질 해결 사탕. 계속 딸꾹질 하니까, 어떻게 해결할까 해가지고 여러 연구를 했어. 여러 음식들 막 조합하고 한 거야. 그걸 만든 거야. 딸꾹질 해결 사탕을 13세 소녀가 만들고 CEO까지 되었다. 와. 자, 이 15세 소녀는요, 공기 연료 자동차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몇 명 아이들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 있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그거를 개발 못할 뿐이야. 우리가 좀만 쓰면 다 가능하다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줬어. 하나님 우리를 만들고 뭐 했어? 보시기 좋았다는 거지. 좋다라는 게 뭐냐는 거야. 이런 걸 또 엄청나잖아. 이런 게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지. 또 이 친구 보세요. 14세 소년인데요. 해양 에너지, 바닷물을 이용해가지고 전력 생산하는 이 터빈을 만드는데 자동차 1시간 만에 자동차 배터리 3대 분량을 충전할 수 있는 양이야. 방글라데시 갔더니 방글라데시 전력이 별로 수급이 안 좋거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 도와줄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문제 해결 절차를 잘 생각해봐.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해가지고 만든 거야. 제가 안드리카도 자기 삼촌처럼 따뜻한 아저씨가 췌장암 죽자 어떻게 하면 췌장암부터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해서 2년 걸려서 만든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이 능력은 박사학위 받아야 생긴다? 아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박사학위 안 받아도 우리 안에 이미 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원리만 알면은 우리도 2년 아니고 1, 2년 안에 이런 거 만들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오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능력이 뭘까라는 거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아는 것이 뭐다? 힘이다. 하지만 이 능력은 아는 것이 힘이 아니야. 그럼 이 능력은 뭐냐? 이거야. 알아내는 것이 힘인 거. 자,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스스로 알아내는 것.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 능력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능력은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인공지능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능력이다. 그럼 우리 이 능력 얻어야 돼, 말아야 돼요? 당연히 얻어야 되죠. 왜? 우리는 세상의 빛이니까. 세상의 소금이니까. 세상이 인공지능 시대로 바뀌게 되면 여기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텐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이 알아내는 능력 있는 사람이 가능하다. 이거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다 못하는 사람이다? 전혀 상관없다. 내가 이 능력을 활용할 수만 알면 지금부터 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나이가 먹어도 나이가 적어도 가능하다는 거지. 그럼 한 걸음 더 이 능력이 뭔지를 좀 더 살펴볼게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능력을 내가 개발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해답의 힌트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인지 아는 사람? 뭐죠? 노벨? 맞아, 노벨상이에요. 노벨상. 자,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어디죠? 맞아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1위입니다. 자, 어느 정도 많이 받았냐면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유대인은 200개 받았고요. 서양인, 유럽 다 포함해가지고는 600개 받았습니다. 중국 10개, 일본 20개, 인도 5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받았는데 일단은 인구가 좀 다르죠. 그죠? 서양은 굉장히 많잖아. 자, 유대인은 많이 없어요. 유대인은 1500만 명밖에 안 돼. 1500명에서 200개를 받으면 엄청난 거야. 서양은 30억 명인데요. 자, 중국 15억. 그럼 이걸 한번 우리 30억 명을 한번 쭉 한번 같은 라인에서 계산해 봅시다. 자, 서양인 30억 명을 기준으로 유대인, 중국인, 일본인, 인도인을 다 높이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될까?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동일 인구수인 30억 명 하게 되면 유대인이 4만 개, 서양인이 600개. 자, 이때 여러분이 알아야 될 또 한 가지 사고의 패러다임이 이거야. 아까 뭐라 얘기했지? 이런 시약을, 췌장암 진단 시약을 발견하는 거, 박사학위와 전혀 상관없다는 거 분명히 알았어. 그것도 여러분 충격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 또 알아야 될 게 한 가지야. 자, 유대인과 서양인은 같은 사람이다, 아니다? 같은 사람이다. 만약에 유대인이 한 1000개 됐다. 그러면, 유대인은 좀 똑똑한 민족인가 보다. 라고 넘어가도 돼. 600개와 4만 개는 비교할 수가 없어. 그치? 이거는 게임이 안 돼. 그러면 이거는 사람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엄청난 차이야. 그러면 우리는 뭘로 봐야 돼요?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서양인과 중국인, 일본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뭐냐? 그거를 연구했을 때 차이는 이 차이라는 거지. 무슨 차이? 학습 전략이 달라. 자, 인도부터 봅시다. 인도랑 중국은요, 암송하는 거야. 암송이가 암기야. 암기 문화권일 때 20개 정도. 그 다음에 일본은 필기랍니다. 필기에도 굉장히 좀 많이 따라간 편이죠. 400개. 서양은 토론을 하죠.
근데 7세 이후부터 토론이 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7세 이후에 토론합니다.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 토론의 단점은 뭐냐면 준비를 해야 가능합니다. 그냥 드립다 그냥 갑자기 가면 야 우리 토론해볼까 못해요. 자료 준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자료를 읽을 수 있고 사고할 수 있는 나이가 돼야 토론해. 이렇게 해도 이 정도 받는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이것조차도 안 하지. 그런데 유대인은 뭘 하냐? 어릴 때부터 7세 이후가 아니라 7세 이전부터 뭘 하냐면 질문 토론을 하는 거야. 질문을 한다는 거지. 저거는 왜 저 색깔일까? 여기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질문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계속 한다는 거야. 탈무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라날 때부터 뭐가 싹트게 되는 거야? 여기서 생각한 능력. 그러면 이 학습 효과는 뭐냐? 이 질문 토론은 차별 사고를 하게 되는 거야. 왜 우리가 저기 가야 되는데 차로 가야 할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글쎄요 아빠 차 말고도 우리 자전거로도 갈 수 있고 비행기도 갈 수 있는데 차가 그래도 처음에 생각 못하지. 자동차로 왜 차로 가야 되지 했을 때 아빠 자전거로 가요. 아니 아빠 뭐 비행기로 가요. 여기까지 처음에 생각하겠지. 근데 그 아이가 계속 생각해 보면은 왜 우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울산을 간다. 울산을 갈 때 왜 차로 가야 하지? 했을 때 나중에 생각하면서 이것까지 생각하는 거지. 왜? 자전거, 자동차, 비행기 중 뭐가 제일 효율적이다? 자동차가 가장 경제적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우린 자동차를 선택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간다고. 어린 나이 때부터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부모님이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답을 하고. 그래서 다른 답이 계속 나오도록 탈무드를 통해서 이렇게 했더니 어느 정도 발전했다? 4만 개의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바꿔지면 가능하다는 거지. 자, 왜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의 차는 아까 얘기한 사고의 차이인데, 자, 데카르트 같은 이야기가 있죠? 데카르트 명언 뭐죠? 데카르트. 그렇죠. 그게 왜 나온지 알아요? 고대 철학은 생각을 해본 거야. 사람은 과연 뭐지? 막 생각한 거야. 사람은 물질이구나. 원소로 이루어졌구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동물도 원소야 아니야? 원소야. 그럼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뭐지? 다 다르게 된 거야.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뭐죠? 생각의 차이라는 거지. 그래서 데카르트 이야기하는 거야.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뭐다? 생각한다. 근데 여기서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사람이 또 한 번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럼 생각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뭘까요? 그래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생각 맞습니다. 그럼 생각한다는 건 뭘까요? 생각한다는 거. 가치가? 생각한다는 건 이겁니다. 비트겐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은 뭐다? 언어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어로 지금 들었던 강의 내용을, 설교 내용을 여러분 어떤지 한번 표현해 보세요라고 하면 아무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점심 다 먹었죠? 점심에 어땠는지, 무슨 음식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내 반응이 어땠는지를 히브리어로 해봐라. 아람어로 얘기해봐라. 전혀 할 수 없어요. 생각은요, 언어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언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언어로 사고하는 행동을 하면 사고력이 개발시켜지고, 이 사고력이 개발될수록 언어 활용력이 뭐가 된다?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은 생각을 잘해.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은 공부도 잘해.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일하는지도 알아. 왜? 사고력이 그만큼 있어야 말을 할 수가 있어. 이게 말의 관계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공부한다는 거죠. 그 점 하나 더 있네요. 그래서 세인트 존스 대학은요,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여기는 학과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학과가 없이 어떻게 대학교죠?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 근데 여기서는 학교에서 무슨 학과가 없고 이것만 공부해. 뭐만 공부하냐면 고전인문 100권 읽으면 졸업이야. 1학년 때 4학년 때까지. 되게 우린 충격적이지? 근데 원리가 아는 거야. 왜? 책을 가지고 공부하면 뭐가 개발된다? 사고력이 개발되고, 사고력이 개발된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학과가 필요 없어. 그런데 지금 이 산업 현장에서 세인트 존스 대학교 나온 사람들 굉장히 좋아해.
너무 일을 잘해. 적응 능력이 좋아. 내가 기계공학과를 들어가가지고 어떤 기계 관련된 설비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공부한 것만 하겠지.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4년 동안 내 능력 자체를 키우는 거야. 사고의 능력을 키우는 거야. 그러면 어떤 거가 와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마치 이와 같은 거지. 은성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으로 들어갔다. 은성이 전교 1등 합니다. 여기에 동의 안 할 사람 있어요? 못하면 바보 아이가? 갔는데 못하면 바보 아닌가 진짜? 왜 가능하지? 능력이 커서. 암기가 해서 아니야. 은성이 형은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 이미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기억 못해. 네가 지금 뭐 시험 보면 시험 잘 공부 못해요. 왜? 다 잊어버렸어. 하지만 지금 있는 능력을 가지고, 지적 능력을 가지고 중학교 가서 선생님들 수업을 들으면 이해 못하겠어? 이해하죠? 이해된 공부는 기억에 남죠? 시험 보면 다 100점 맞죠? 왜? 능력이 컸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 대학교를 공부할 때 한 분야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자체를 키워버리자. 그러면 졸업한 뒤 어디 가도 산다. 그래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뭘 선택했다? 고전인문 100권을 읽고 토론하고. 그러니까 여긴 저녁에 교수님들과 많이 만나요. 다들 모여서 계속 토론하는 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세인트 존스 대학교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한국 사람도 많이 갔습니다. 자, 그만큼 언어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공부합니다. 다음 봅시다. 미국 뉴욕에 있는 유대인 명문 종합대학인 예시바 대학교입니다. 이곳에서 우린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고가 또 바뀌어질 수 있는 하나가 나와요. 도서관이에요.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한 이 넓은 공간은 다름 아닌 도서관입니다. 학생들은 책을 펴놓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상대에게 화가 나서 따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You don't seem to study, you just argue. Yeah, so the way it works is it's a unique learning style. 자, 두 사람씩 짝을 이루어서 배우는 하브르타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지금 하브르타 중입니다. Well, traditionally, in the tongue, which means having a study partner, the idea is you learn better that way than if you just learn by yourself. 하브르타는 말하는 공법입니다. I mean, it's true for everything. That 대충해요.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에 설명하다 보면 잘까지 된다는 거죠. what you're learning, teaching it over to someone else. For sure, it's radically different. We it's the saying because can't. Some of us, our favorite is you can't say you don't know. If you a lot of times you think you know something, somebody thinks makes sense, and you say that it sounds ridiculous, or you say it and you're.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대 노벨상 유대인은 계속적으로 말을 하면서 언어를 계속 사용하는 거지. 하면서 이야기하고 사고하는 훈련도 계속 한다는 거야. 12명의 노벨상 수상자 중 절반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금융, 경제, 법률 등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는 비결. 그 속에 하브르타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한글을 소리내 읽는 것으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뉴욕에 있는 유대인 예배당. 토요일 저녁이면 아이들 말소리로 혼이 나갈 만큼 소란스럽죠. 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짝을 지어 큰 소리로 책을 읽습니다. 모두 하브르타를 몸에 익히는 과정입니다. I don't
don't think this is only good for Jewish people. I think everyone can learn from.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어느 결과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도 잠깐 공부를 해볼까요? 도서관 모양의 조용한 공부방입니다. 한 사람씩 한마디로 나뉘어져 있죠. 지금부터 8명의 대학생들은 서양사의 한 부분을 공부하게 됩니다. 3시간 뒤 시험을 보기로 했습니다. 학교 시험도 아닌데 꼼짝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공부 방법이죠. 시험 보려고 옛날부터 시험 보면 막 연도 나오고 무슨 국가 이름 나오고 그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쳐다봤어요. 초반에는 형광펜으로,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는 문장 같은 거 형광펜으로 써서 먼저 한 번씩 다 읽고요. 그 형광펜 친 거를 쓰면서 노트 정리식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시간 아이치는 또 하나의 공부방이 있습니다. 말하는 공부방입니다. 이 방에서는 혼자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묻고 설명하며 공부해야만 하죠. 다들 혼자가 익숙할 텐데 시끄러워 공부가 되기나 할까 걱정입니다. 결국에 20일째 때까지 다 영어 컨텐츠 제공으로 그래도 공부가 재미있어 보입니다. 줄 많이 치시거나 그러시지 않으셨네요. 이거 진짜 기억하고 보지 않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 염두에 두고 보니까 좀 더 이 기억을 주입 시킬 때부터 좀 짜임새를 내가 먼저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3시간 뒤 조용한 공부방과 말하는 공부방 학생들이 모두 시험 문제와 조용한 공부방 학생들입니다. 잘 풀고 있을까요? 막상 시험지를 받고 시험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딱 그 중요한 부분에서 생각이 안 나고 되게 공감되죠. 이쪽은 말하는 공부방 학생들입니다. 혹시 여기가 더 잘 봤을 것 같은데요? 자기가 아는 게 모르는 게 나오니까 아는 거는 제끼고 모르는 것부터 먼저 공부할 수 있는 그렇게 되거든요. 내가 설명해 줄 때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을 스스로 캐치할 수 있다는 거. 오늘 배운 부분만큼은 좀 그래도 많이 기억이 남겠죠. 달랐던 것은 3시간의 공부법. 정말 말하는 공부방이 시험을 더 잘 봤을까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답형 점수가 말하는 공부방이 2배나 높습니다. 수능 문제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았고 서수영 역시 말하는 공부방이 2배 가까운 점수입니다. 말하는 공부법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자, 결과가 2배 높은 거죠. 내가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는 우리가 정말 좋은 걸 주셨어. 베스트 주셨어. 근데 우리가 잘 못 써서 결과가 안 나오는 거야. 잘못된 교육 시스템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뇌를 그대로 가지고 말하는 학습법만 해도 결과는 얼마나 좋아진다? 2배 좋아진다. 그리고 아까 발명가들이 소년들이잖아, 애기들이잖아, 여러분 청소년이야. 그 친구들이 했던 방법을 우리가 쓰면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세인트 존스 대학교 했던 그 방법대로 하면 우리의 뭐가 좋아진다? 이 능력이 좋아진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가 학교 성적이 바닥이라도 이 방법대로 하면은 올라갈 수 있어 없어? 100% 있지.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중에서 지금 청소년들 대학생 여러분 중에서 이 방법을 공부하고 싶다. 알고 싶다. 어떤 절차인지 알고 싶다. 그럼 나에게 찾아오세요. 멀리 있지도 않잖아. 바로 가까운 곳에 에덴 빌라 살아요. 네. 오면 그 같이 모임들을 좀 진행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민규랑 솔직히 원해요? 원하는 눈빛이에요, 그죠? 아니,
표정은 아닌데 눈빛은 원해. 이거 뭐지? 자, 원하나요? 그것들을 같이 할 거예요. 자, 그럼 그게 뭐냐? 간단히 한번 핵심 봅시다. 아까 얘기했던 유대인들은 질문 토론을 한다 그랬어. 그 모든 그 핵심은 언어를 쓴다는 거야. 즉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사고하는 걸 하면 우리는 뇌가 개발된다는 거지. 그러면 질문 토론보다 더 좋은 거 없을까?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있다는 거지. 그게 뭐냐? 글을 요약하고 설계하는 거. 이 글을 요약하고 설계하는 게 뭐냐? 간단히 설명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겁니다. 하나의 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답게 사는 것은 짐승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처럼 사는 것을 말한다. 즉 짐승처럼 사는 것은 자기보다 약한 자를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얻는다면 사람처럼 사는 것은 약한 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말한다. 여기 있는 내용이 빠지지 않게 한 문장을 한번 요약해 보세요. 지금 시간 줄게요. 자, 요약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기준 아니에요. 뭐 생각하면서 이야기 뭐 좋아요. 잘 적어놨는데 어쨌든 요약하면서 우리는 이걸 하게 돼. 한번 해보세요. 하고 한번 이거다라고 생각되면 답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요약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약육강식의 짐승의 삶에서 약자 보호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요약을 하고 나서 이 요약을 설계한다는 건 뭐냐면 매핑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처럼 만드는 거죠. 인간다운 삶이란 어떤 거냐? 이탈적 대상과 추구형 대상이 있는데 이탈적 대상은 짐승의 삶이고 추구형 대상은 인간의 삶이다. 짐승의 삶이란 뭐냐? 약자를 이용한 자기 유익을 취득하는 거고 인간의 삶이란 약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다. 즉 위에 썼던 이 글을 가지고 요약하고 설계한다는 거지. 이때 우리는 뭘 써? 머리를 계속 써. 어떤 매체를 가지고 어떤 도구를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언어는 사고를 촉진시키는데 그 언어를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이 문장을 만들고 요약하고 설계를 한다. 내가 볼 때는 질문 토론하는 거 못지않은 이상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기대되십니까?